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표현 대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이요.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대리 파트를 보다가 그리고 협의의 무권 대리까지 보고 이후 표현 대리 안 봤죠? 표현 대리요. 자, 일단 표현 대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수권을 하고 수권을 하였다. 수권, 권한을 주는 거죠. 자, 수권을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수권을 하면서 이제 을한테 이제 위임장 준 거죠. 위임장. 자, 그러면은 을은 이제 위임장을 받았고, 갑의 수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맞다. 자, 근데 갑이 이후에 수권했다가 다시 철회할 수 있죠. 철회. 갑이 철회를 해버렸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닌 거죠. 그럼 을은 대리인이었다가 이제는 대리인이 아닌 거죠. 이제는 대리인 아니죠. 그럼 대리인이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을이 대리행위 해버리는 거죠.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인 것처럼 병하고 사이에서 뭔가 계약을 해버린다. 갑의 재산을 매각을 했다. 뭐 이런 식이죠. 등기 넘겨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을의 행위 자체가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뭐가 되겠어요? 무효죠. 무권 대리 무효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유동적인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을의 행위가 유동적 무효고 여기에 대해서 갑은 추인하든가 거절하든가 뭔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갑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대방이 억울할 수 있죠. 나 억울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바라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을이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얘는 위임장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야, 위임장 관리를 똑바로 안 한 네 잘못이다, 네 잘못.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너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게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대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요. 이 법률 행위가 이제 유효가 돼버리면은 본인 갑한테 효과가 귀속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표현 대리요. 먼저 요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데부터 확인합니다. 자, 첫째 줄에 보시면 실제는 무권 대리다. 이 무권 대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소속 자체가 무권 대리라는 거죠. 무권 대리 소속이다. 무권 대리 소속이다. 자, 그런데 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고 상대방 측에서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원래 무권 대리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권 대리 무효죠. 근데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예요. 근데 뭐를 주장하는 거? 유효 주장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갑한테 책임지라고 할 때, 야, 너 책임져라. 책임을 지라고 할 때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대방 측에서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 측에서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을에게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이죠. 자, 아니면은 표현 대리 주장은 정반대 주장이죠. 을에게 권한이 없었지만 내가 바라봤을 때는 대리인인 것처럼 보였으니까 너 책임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과 표현 대리 주장은 결국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만 이건 같은 주장, 정반대 주장. 정반대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 표현 대리가 유권이니까 무권이니까
표현 대리가 무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과 표현 대리 주장은 정반대 주장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보죠, 책을. 자,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이게 바로 표현 대리 되겠습니다. 자, 밑에 칸에 보시면 일단 족보가 무권 대리라고 돼 있죠. 확인하세요. 족보가 무권 대리. 자, 동그라미 1번에서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 보호 목적 제도고요. 그리고 누가 주장한다고요? 누가 주장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해요. 상대방이 병이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 자, 동그라미 2번도 확인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유권으로 전환되는 거? 그거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표현 대리는 유권이라고 무권이라고? 무권이라고요. 표현 대리 무권이다. 표현 대리 왜 무권이에요? 예? 표현 대리 왜 무권이죠? 표현 대리가? 예. 눈치채신 분들 있죠, 그죠? 표현 대리 무권이에요. 잘 보면 여기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미음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에.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표현 대리 무권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 줄에 보시면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포함 안 돼 있죠. 왜냐하면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 안 돼 있죠. 자, 뒤로요. 자, 둘째 칸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들고서 주장을 해줘야 드디어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오듯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칸 표현 대리라고 하더라도 현명주의는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거죠. 을은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병하고 법률행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저는 갑의 대리인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대리인인 것처럼 하시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현명이에요. 현명. 그러니까 표현 대리에서도 현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리인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대리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현명한 거, 현명 안 한 거? 현명 안 한 거죠. 그죠? 그럼 표현 대리 성립 안 돼요. 자, 밑에 간 과실상계 안 됩니다. 과실상계라는 것은 나도 잘못이 있고 너도 잘못 있으니까 우리 서로 잘못을 퉁치자. 이게 과실상계죠? 그거 안 돼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 밑에 칸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절대, 확정, 무효인데 이 표현 대리라는 것은 효력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 예, 유효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행법규가 위반됐다면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어요. 유효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내려와서 파란색 2번부터 보시면요. 표현 대리 종류가 나오고 있죠. 자, 표현 대리의 종류는 총 3가지예요. 3가지. 자, 첫 번째 표현 대리는 125조. 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수요 표시. 이게 첫 번째 표현 대리고요. 자, 그 다음에 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자, 세 번째 129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표현 대리가 있어요. 그죠?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 뒷페이지에 양괄호 3번. 그죠? 예. 자, 그럼 순서대로 볼게요. 자, 먼저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125조.
자, 요것도 뭐냐면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갑이 병에게 수여 표시를 하셨다는 거죠. 수여 표시. 수여 표시. 자, 갑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수여 표시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을한테 권한을 줬어. 내가 을한테 수권을 했거든. 자, 내가 을한테 수권을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나의 대리인이야 라는 걸 갑이 병한테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이렇게 수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을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법률행위 하셨겠죠. 이렇게 법률행위를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대리인이었다, 대리인 아니었다. 수권한 적도 없고 대리인도 아니었던 거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대리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건 갑이 뭘 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하셨기 때문에. 네가 수여 표시했으니까 나의 인식은 얘를 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지. 나는 이거를 전혀 몰랐고 을이 무권대리라는 걸 전혀 몰랐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이 양반아. 유효를 주장하면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수여 표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요. 수여 표시 성질 확인하세요.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수여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떤 직함, 명칭, 명함의 사용 이런 것들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도 수여 표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법정 대리에 적용될 수 없을까요? 법정 대리라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죠. 수여 표시가 되려면은 반드시 수권이 있어야 되죠.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수권 자체가 없잖아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수여 표시 125조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자, 여기는요. 자, 임의 대리에는 적용이 되고 임의 대리에 적용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대리는 수권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후에 나오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이런 것들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는 표현 대리는 수여 표시밖에 없어요. 수여 표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표현 대리로 갑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126조입니다.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권한을 넘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권한을 넘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권한을 넘으려면 넘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그 권한을 가리켜서 기본 대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6조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기본 대리권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 126조가 표현 대리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네. 갑자기 또 막 별 표시하고 싶죠, 그죠? 네,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예.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이 을에게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권한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야, 너 저 가가지고 대출 좀 받아라. 대출 받아라. 5억만 받아라. 5억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을에게는 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 을은 대리인이 맞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맞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5억에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을이 가서 대출 받을 때 얼마 대출 받으셔야 돼요?
5억을 받으셔야죠. 5억을요. 근데 예를 들어 대출을 뭐 20억을 받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게 월권이라는 거죠. 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한, 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이 기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 월권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고, 역시 이것은 상대방이 주장해요. 상대방이 이를 몰랐고 무과실일 때 본인한테 책임 묻겠죠. 야, 너 책임져라. 너 책임져.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박스 한 내용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이 제3자가 갑을병 중에 누굴까요? 제3자. 예? 얘가 제3자, 얘가. 예? 얘가 제3자예요. 제3자. 조문에는 얘를 제3자라고 하죠. 예? 근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예,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우린 얘를 상대방으로 부른다고요. 근데 조문에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3자. 그러니까 문제 출제되는 거를 보더라도 제3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맛대로 다르다는 거죠. 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하든 제3자라고 하든 문맥을 파악해서 병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줄에 나오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의 무과실입니다. 병에 선의 무과실이 있을 때 표현 대리가 성립되고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1번 확인하세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 대리권 속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자, 기억 보시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포함됩니다. 니은의 복대리권, 디귿의 일상 가사 대리권, 자, 리을의 소멸 후의 표현 대리권, 미음의 공법상 대리권,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가 넘어서게 되면은 126조가 적용된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월권 대리 행위를 해야죠. 권한을 넘어야죠. 니은 확인하세요. 니은. 동종일 필요 없고 이종이어도 무방하다.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밑에 디귿이요. 현명하였을 것. 현명 왜 해야 되죠? 뭐인 것처럼? 대리인인 것처럼.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현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기출이라고 돼 있는 데를 보면요. 본인으로부터 대출 권한을 위임받으셨네요. 근데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자신을 매도인으로 해서 매매한 거죠. 이거는 대리인인 것처럼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옮겨놓고 이거 갖다 뭐 팔아먹든지 하셨다는 거죠. 현명한 거예요? 현명 안 한 거예요? 현명 안 한 거죠. 자기 명의로 다 한 거죠. 표현대리 성립할 수 없어요. 자, 리을이요. 아까 서두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대리 행위가 유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넘어가세요. 자,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나와 있죠. 판단 시점은요. 대리 행위 당시 계약이 체결되는 그때 그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책에 없으니까 추가하세요.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의 무과실. 자, 밑에 양괄호 3번이요. 이제 마지막 표현 대리가 바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죠.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겠죠. 일단 처음에 숙권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하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은 대리인이 아니죠. 근데 처음부터 대리인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대리인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대리행위 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여기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 묻는 경우도요. 공통적인 선의 무과실 다 필요해요. 선의 무과실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129조 확인하세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선의 무과실의 병이 보호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보호받는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확인하세요.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본인이 책임지는 것인가? 자, 여기서요. 자, 첫째 줄에 일단 소멸 후를 확인하시고요. 대리인이, 자, 둘째 줄,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서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도 129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 들어와도 법리 자체가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수권했다가 다시 철회했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최초에 일단 수권을 했고, 그러면 수권을 하였기 때문에 을은 대리인이 맞는 거죠. 하지만 시간 흘러서 수권을 했다가 다시 철회해버릴 수 있고, 철회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을이 뭐를 선임했다고요? 여기서 복대리 선임했다고요. 여기서 복대리 선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 했다고요. 자, 그러면 권한 없는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도 대리권 소멸 후에 어쨌든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을이 직접 대리 행위한 거하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얘가 대리 행위한 거하고 법리가 달라진다, 법리가 똑같다? 똑같습니다. 복대리 들어와도 법리는 똑같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 파트입니다. 자, 이제 무효와 취소로 가죠. 무효 취소. 무효 취소 파트는 당연히 첫 번째 먼저 무효가 나오죠. 무효. 자, 무효의 종류부터. 종류가 제일 처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야. 자, 유동적 무효. 그죠? 이제 알 때도 됐잖아요.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 요거를 위주로 좀 보시고요. 정리를.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무효 관련해가지고 추인이라는 게 나오죠. 무효 행위의 추인. 여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헷갈리니까. 무효 행위 추인.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취소죠. 근데 취소 파트에서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좀 길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네, 그래서 이 무효 취소 파트는 아무래도 이 추인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추인 위주로. 추인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 무효 취소 파트가 다 끝이 나요. 자, 무효의부터 확인하세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무효하고 취소하고 나와 있죠? 표를 확인합니다. 자, 무효의 뜻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게 무효의 뜻이죠. 자, 밑에 칸에 보시면 효과, 시간이 경과해도 그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무효라는 거지. 계속 무효. 자, 밑에 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그때로부터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지금 상대적 무효 추인이에요? 유동적 무효 추인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죠, 그죠? 땡 틀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무효 추인하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 추인. 네. 근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상대적 무효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문맥을 보고 바로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효 파트가 제가 생각할 때 무효 파트가 좀 이렇게 좀 정상이 아닌 게 그냥 무효라고 하잖아요. 무효라고. 그냥 무효는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무효가 도대체가 상대적 무효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유동적 무효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줘요, 설명 안 해줘요? 설명 안 해준다고요. 예,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그리고 추인한 때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소급표 있는 거, 소급표 없는 거. 소급표 없는 거죠. 만약에 소급표가 있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 추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무슨 무효 추인? 상대적 무효 추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돼요. 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시면요. 문제도 풀고 하시면서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그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 많이 남았어요. 예. 자, 취소 갑니다. 자, 취소는 일단은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를 해서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게 취소죠. 자, 제척 기간 밑에 3년, 10년 확인하세요. 3년, 10년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도 추인할 수 있죠. 같은 말 취소권 포기. 취소권을 포기해 버릴게. 자, 오른쪽 가서 2번 보세요. 파란색 2번. 무효의 원인. 원시적 불능. 무효죠. 2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자, 3번에 보시면 의사결정 자유 완전 박탈. 이거 절대적 강박이죠. 중대한 강박. 무효가 됩니다. 이러면. 자, 그리고 4번에 103조 반사회 104조 불공정,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것들 전부 다 무효죠, 무효. 근데 여기에 통정 허위 표시 있죠? 얘만 또 여기서 상대적 무효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절대예요. 얘만 또 상대적이죠, 상대적. 자, 내려가서 무효 종류 확인하세요.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다. 자, 먼저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무효, 보호 안 받는 무효. 보호 안 받는 무효죠. 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죠.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근데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또 했다. 병하고 매매 계약을 또 했다. 그리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러면 이중매매잖아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매수인 병이 갑의 이런 배임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면 적극 가담을 했다면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돼서 무효죠.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네? 절대적 무효죠. 그죠? 절대적 무효죠. 반사회니까. 자, 여기서 병이 정한테 넘겼을 때, 네? 병이 정한테 넘겼을 때, 선의의 제3자한테 넘겼을 때, 선의의 제3자한테 넘겼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죠. 그죠? 계속 무효가 되죠. 계속 무효가.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그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도 야, 이거 무효야. 이거는 무효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누구한테도. 선의의 제3자한테도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서 통정 허위 표시가 있었고 가장매매와 같은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해서
가장 양수인을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통정어휘 표시 당연히 무효죠. 통정 무효. 그럼 가장 양수인 을명의 등기도 당연히 무효죠. 근데 여기서 을이 이거 갖다 팔면 병한테 넘겼을 때 이 병이 만약에 선의의 제3자라면 여기서 효력이 뭐가 되는 거? 유효되는 거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병한테 야 무효야 무효야 라고 하시면서 무효 주장하는 거 못하는 거 무효 주장 못하는 거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의의 제3자한테는요. 그러니까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여기서의 이 무효 같은 경우는 무슨 무효? 네, 절대적 무효죠. 이거는 절대적 무효죠. 요거는 무슨 무효야? 상대적 무효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훨씬 많다고요. 에? 거의 99%. 거의 99%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죠? 상대적 무효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2개. 상대적 무효 2개라고요. 비진이하고 통정.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무효? 다 절대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무효가 원칙. 절대가 원칙이죠. 절대가. 당연한 거예요. 절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자, 동그라미 2번 확인하세요. 추인에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들 전부 다 절대적 무효다. 자, 밑에 칸에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의 제3자가 보호받죠. 자, 그리고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비진의 표시, 통정어휘 표시 이 2개만 상대적 무효. 자, 동그라미 2번에서요. 추인을 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 자, 밑으로 내려와서요. 일부 무효, 전부 무효 확인하죠. 자,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 내용 중에서 일부분이 무효면 원칙은 무슨 무효죠? 전부 다 무효죠. 에? 일부가 무효면은 전부 다 무효라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유효일 수 있죠.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유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건 2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요건. 뭐가 필요하죠? 분할 가능성. 분할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남겨놓겠다는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 이게 있게 되면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유효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 예외 확인하세요. 분할 가능성 있고, 분할 가능성 있고, 무효 부분 없어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자, 여기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야. 이런 의사를 가리켜서 가정적 의사라고 해요. 무슨 의사야? 가정적 의사. 이게 있으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밑에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하고 건물을 매각했을 때 토지 매매가 무효일 때 이 건물 매매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그리고 건물이 있었던 거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토지가 갑거예요. 토지가 갑거. 건물도 갑거죠. 건물도 갑거죠.
자, 이때 갑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을한테 매각할 수가 있겠죠. 자, 토지도 을한테 팔고 건물도 을한테 팔고 다 팔아버리죠. 근데 여기서 토지가 보통 토지가 아니었던 거죠. 이 토지가 바로 허가구역의 토지였던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토지라는 거죠. 그러면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어떻게 되죠? 유동적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죠. 그죠? 유동적 무효. 허가받기 전까지. 이때 토지 매매가 무효니까 주택 매매 효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럼 이때 매수인 을은 토지에 대해서 아직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빨리 넘기라고 이전 등기 청구라던가 뭐 명도 청구라던가 그런 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을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토지가 무효니까 건물이라도 넘겨. 건물이라도 넘겨라. 건물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행위에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무효라고, 전부 다 무효.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무효입니다. 토지가 무효면은 건물도 뭐가 된다고? 무효된다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은 허가 받고 나서 토지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 청구, 건물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자, 근데 을이 건물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예외를 갖추면 분할 가능성과 가정적 의사.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할이 되죠. 분할이 돼. 별개니까. 자, 그리고 을이 만약에 나는 토지는 잘 모르겠고 나 토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건물이라도 무조건 살 거야 라는 의사가 있다면은 건물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 되겠죠. 예외적으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전부가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B를 보게 되면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수인은 건물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고요. 원칙은. 왜 그렇죠? 전부 무효니까. 그죠? 전부 무효니까. 일부 무효도. 자, 밑에 예외 연이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건물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두 가지 요건 말하는 거예요. 분할 가능성과 가정적 의사. 나머지만이라도 살 거야 라는 그 의사. 자, 내려가서 양바로 3번에 보시면은 확정 무효하고 그 다음에 불확정 무효도 나오죠. 여기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 네. 자, 무효 중에서는요, 상대적 무효도 있지만 유동적 무효도 있습니다. 물론 뭐 유동적 무효는 여러 가지가 많죠.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물론 뭐 찾아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근데 유동적 무효가 우리 시험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유동적 무효는 지난 시간 했었던 무권대리. 특히 협의의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보게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두 가지가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일단은 무효였다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 자,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유효? 소급해서 유효. 소급해서 유효.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뭐를 받으면? 허가받으면 어떻게 유효? 소급해서 유효. 허가받으면은 소급해서 유효 이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유동적 무효 확인하세요. 기억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이다. 그러면은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즉 무효라는 거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건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건 무효죠. 그죠? 유동적 무효는 왜 무효죠? 무효니까. 무효라고 써놨잖아요. 유동적 무효. 자,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는 엄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양 당사자 둘 다 채권도 그렇고 채무도 그렇고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행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겠다. 무슨 뭐 손해배상 청구하시겠다. 된다 안 된다? 다 안 되죠. 해제도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왜 다 안 되는 거죠?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둘째 줄에 나오듯이 서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다. 자, 니은 확인하세요. 탈법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허가 자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러면은 확정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C죠.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어서 유효지만 이거를 허가구역에서 하면 뭐가 되죠? 무효되죠. 허, 중, 무. 자, A는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때. B, 실제는 매매인데 증여로 위장했을 때. 이 B 같은 경우는 지금 통정 허위 표시예요. 실제는 매매인데 증여로 위장하셨네요. 이러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내려가서 디귿 확인합니다. 허가를 받으면은 소급해서 유효. 자, 밑에 표 보세요. 확정 무효 사유하고 확정 유효 사유 나와 있죠? 자, 먼저 확정 무효 사유 확인하세요. 첫 번째,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자, 그리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려고 한다. 허가 배제 관련해가지고는 바로 위에서 확인했죠. 세 가지요.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증여로 위장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요. 니은에 보시면요. 쌍방이 협력 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했다. 자, 협력할 거라고, 협력 안 할 거라고. 협력 안 할 거라고. 허가 신청 안 할 거라고 의사표시 명백하게 했습니다. 확정 무효. 자, 디귿은요. 정지 조건 자체가 불성취가 됐다. 허가를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조건 자체가 불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인해서 확정 무효되죠. 리을 사기 강박으로 취소했다. 무효죠. 자, 오른쪽에 유효가 되는 경우는요. 허가를 받았을 때. 자, 니은에 지정 해제가 됐을 때. 디귿은 재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자, 니은에 지정 해제가 되는가? 디귿의 재지정 기간 자체가 만료됐다는 것은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확정 유효된다는 거죠. 자, 법률관계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